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가보시면 각 정당마다 10대 정책들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 정당들이죠. 이 국민의힘과 이 더불어민주당이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또 영입한 인사들을 보면 어느 당 할 것 없이 기후위기 관련한 인재를 영입했다. 발표하면서 비례대표 순번에도 배치를 했습니다. 아마 우리 박사님께서도 이 각 정당들의 기후위기 정책들 한번 보셨을 것 같은데, 네. 먼저 이 집권 여당이 이 국민의힘의 기후위기 정책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주신다면. 네. 그냥 뭐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그쪽에 뭐 그 구호 자체가 뭐 합니다 안 돼. 거기는 하면 안 됩니다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일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거기서는 그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하는 거를 핵발전을 통해서 이제 해결을 하겠다. 물론 핵발전에서 이산화탄소가 덜 나온다라는 건 그건 사실이에요. 그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유엔에서 핵발전소 열심히 다 만들어갖고 그냥 간단하게 해치우자, 우리 정부처럼 그렇게 했었을 텐데 전혀 유엔 자체에서 지금 그렇게 보지를 않잖아요. 뭔가 우리가 굉장히 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핵발전에 이제 굉장히 진심인데, 그러니까 기후위기 자체를 핵발전을 통해서 해결을 한다라고 했었으니까. 물론 우리가 핵발전이 위험하다, 그런 이야기 많이 했죠. 그건 맞는 말이죠. 거기 특히 우리 세대는 핵발전을 돌려서 에너지를 쓴다라고 하는 대단한 이 편익을 누렸는데, 그 결과로 나온 이 핵폐기물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 그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그들은 아무런 혜택도 없이 그 위험을 갖다가 끌어안고 살아야 된다. 우리가 이건 성찰적으로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면서 바로 이제 우리가 그거는 따져봐야 되는 문제인데, 대한민국은 대통령부터 자기는 영업사원 1호예요 하는 이런 천박한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그런 고차원적인 우리 미래 세대이란 그런 어떤 위험에 대한 거를 생각해 보자. 이거를 이야기를 하면 더 이상 정치적으로다가는 이야기가 들어갈 게 없을 정도로 지금 그런 수준이라서. 자, 그러면 이제 그 영업사원, 물론 이제 우리가 경제를 갖다 엄청나게 말아먹고 있는 영업사원이긴 하지만 그 논리가 얼마나 또 이상한 논리인가를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려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제 비용과 이 핵발전에 있어서 비용과 효과라고 하는 걸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이제 시장 메커니즘으로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를 지금 먹여 살리는 전자, 기계, 화공 이런 것들 다 시작할 때는 처음에는 정부가 이렇게 융자도 해주고 이런 연구 이러한 것도 해주고 다 그렇게 지원해줬죠. 자, 그런데 그러한 산업들은 다 지금은 그 기업들이 스스로 연구소도 갖고 영업 활동하고 해서 지금 우리 시민들을 지금 먹여 살리고 있잖아요. 핵발전소 1970년대 후반에 처음 하나 만들어졌죠. 지금 한 4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 산업은 이상하게 아직까지도 지 힘으로다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시장의 메커니즘으로다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항상 정부 보고 돈 달라고 그러고 융자해달라고 그러고 연구소도 다 정부도, 그러니까 우리 세금으로 다 그게 운영이 되잖아요. 지금 나이가 40살이 넘었는데도 그 부모 옆에 엄마 아빠 옆에 붙어갖고 돈 이러면서 지금 그러는 산업. 그래서 이 핵발전 산업은 지금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도 4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의 그런 어떤 세금으로 먹여 살리는 것이지 핵발전이 지금 우리를 먹여 살리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이거는 정부가 지원을 해주지를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시장에 내다 놓으면은 전혀 이게 확산이 될 수 없는 그런 산업이다. 비근한 예가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SMR이라고 하는 거로다가 승부를 건다.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엄청난 많은 돈을 거기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작년에 처음으로 상업적으로다가 시장의 순전한 메커니즘으로다가 유타주에서 처음으로 다 SMR을 갖다가 설치를 하는 그런 사업이 있었어요. 아무도 거기 돈을 내질 않아서 한국 기업들만 디립다 돈 낸다라고 했고요. 워낙 정부에서 한다라고 해갖고 그 누구도 거기다 투자를 안 해서 그 사업이 무산이 됐습니다. 왜 무산이 되었냐?
SMR로 전기를 만들면 가장 비싸다라고 하는 가스 발전보다도 더 비싸다라고 그게 비용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이.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시장이라고 하는 서구의 이제 시장을 이제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서구의 시장에서는 여기서도 새로 만드는 게 있죠. 그렇지만 지금 더 폐쇄를 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시장에서 점점 축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도시바가 웨스팅하우스라고 하는 미국의 원전 회사를 인수를 했다가 지금 뭐 검색창 쳐보세요. 도시바 지금 그 웨스팅하우스 때문에 지금 도시바라고 하는 기업이 지금 해체가 되려고 하는 지금 그런 상황까지 몰리잖아요. 지금 그러면 어디에서 지금 원전을 많이 하냐? 지금 대부분의 원전들이 다 중국에서 이루어지고요. 그 또 많은 부분이 러시아 기업들이 다 그거를 건설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장은 우리가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 아니죠. 일부 지금 동유럽하고 뭐 중동 지방에서 조금 이쪽에 좀 한다라고는 하는데, 그것도 뭐 작년에 폴란드 같은 경우는 우리 기업이 이제 그렇게 그거를 하려고 했었는데, 결국 우리의 그 원전 기술이 웨스팅하우스의 그 원천 기술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거를 지적 재산권 시비를 걸어갖고 결국 우리가 아예 시도도 못 해보고 주저앉아 버렸거든요. 바로 이렇게 지금 쇠퇴를 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 전 세계에서 새로 만들어진 그 핵 발전량이 5.5기가와트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태양광으로 만들어진 거는요, 400기가와트가 넘어요. 그 다음에 풍력은 120기가와트가 넘습니다. 다시 말해서 작년에 새로 만들어진 발전량 중에서 이 핵발전은 재생에너지의 10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는 바로 이제 원전의 르네상스를 외치고 또 이 원전을 갖고 기후 위기까지 지금 대응을 한다. 아니 100분의 1 시장 갖고 그게 어떻게 원전 르네상스입니까? 지금 우리 정부 그다음에 우리 언론이 너무나도 지금 왜곡된 정보를 전 국민한테 지금 다 퍼뜨려 나갔고, 저는 이 정보 자체에서 대단한 지금 한국은 문제가 생겼고, 여기에서 우리는 합리적인 이런 합의를 할 수가 없는 이런 사회가 되었다. 바로 여기에 가장 중심부에 국민의힘의 바로 이 공약 자체가 그거를 갖다가 대표하는 공약이다. 그래서 국힘의 이러한 공약대로 갔다면 정말 대한민국 큰일 난다. 그래서 얘네들은 하겠다라고 하는 그 공약이 아니라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공약을 바꾸는 그 수준이 가야지만이 대한민국은 지속적이고 발전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사님, 근데 국민의힘은 하지 말아야 되는 방향으로 기후위기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왜 국민의힘에서 기후위기 대응하겠다고 하면서 왜 하지 말아야 될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은 뭐 몇 달 전에 우리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이제 반도체 산업을 갖다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는 핵발전소를 많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어요. 야, 여기서 이 청와대 이 참모진 자체도 이거 큰일 났구나. 뭐 대통령은 뭐 좀 이렇게 뭐 모자라서 뭐 그런다 수가 있는데, 아니 청와대까지가 나름대로 거기 다 기후 다 그런 어떤 전문 인력들이 다 들어가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거를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게 만들지? 지금 그러니까 뭐 잘 들어보셨겠지만 아리백이라고 하는 거, 재생에너지 100%로 물건 만들지를 않으면 이제 그런 물건 받지 않는다. 바로 이제 뭐 애플이 반도체 그거 자기네 이제 받을 때 아리백 2030년입니다. 그 다음에 ASMR이라고 하는 또 반도체를 만드는 그 기본 장비를 만드는 회사, 네덜란드 회사죠. 그 회사도 2040년이면은 아리백.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로 반도체를 만들지 않는 회사한테는 그 자기네 그 장비를 갖다가 납품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반도체를 납품받아야 되는 애플은 아리백이 2030년부터 아니면 안 받겠다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걸 우리나라 하이닉스 지금 삼성 반도체 공장만 그러냐? 아니에요. 그 하청의 하청 끝까지 다 추적을 해갖고 아리백이 아니면은 그 물건을 안 받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재생에너지는 핵발전은 못 들어가죠. 왜냐하면 핵연료봉이 들어가야 되고 핵 폐기물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재생이 아니잖아요. 오직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력, 태양, 그 다음에 이 풍력으로만 이 전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기본인데 뜬금없이 원전으로 우리나라 이 반도체 산업을 일으키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 저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이거 끌어가시는 그 정책 라인 자체가
뭔가 핵발전의 이 카르텔에 완전히 지금 포획이 돼갖고 거의 지금 마치 지금 마약 상태에 지금 빠져 있는 거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이야기를 한다라고 좀 거의 기본에 관련된 것조차도 제대로 말을 할 수 없고 저렇게 어버버버 이상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 뭔가 이거 마약에 취했다라고 뵙기에는 제가 판단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는 참 신기하네요. 그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게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인 법무부 장관 시절이었는데 마약에 취해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뭐 마약에 취한 사람은 그 사람 혼자의 이제 그 몸만 빠개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나라를 지금 빠개지게 만드는 어떤 면에서 한동훈이 잡겠다라고 하는 그 마약 그 환자보다도 더욱더 지금 위험한 마약, 핵 마약 상태에 빠져 있다? 전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뭐든 하면 안 된다라고 딱 한마디로 잘라서 정리할 수 있겠는데 사실 합니다를 먼저 내걸었던 것은 더불어민주당이었죠. 지난 대선 때 합니다라고 했는데 이 더불어민주당의 기후위기 정책들 또 살펴보셨을 것 같은데 네. 이거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뭐 지난번 뭐 문재인 정부부터 그거는 열심히 살펴봤는데 그 나온 거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그 이해 당사자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다 배려를 했었을 때 그냥 뭐 이 정도 뭐 그렇게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수준은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근데 이제 공약으로 이제 나온 거를 보면 이제 희한하게 탈핵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새로운 핵발전소를 만들지 않고 그다음에 그 내구 연한이 이제 끝나는 그런 이제 핵발전소는 하나하나씩 그렇게 이제 문을 닫는다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저는 그거는 지금 그러한 이제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제 정책이었는데 어떻게 그것조차도 확인을 안 해주지? 그냥 싹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민주당조차도 이 핵발전 이 카르텔에 이 마약에 지금 놀래갖고 지금 슬슬 피하는 거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 사회의 가장 커다란 이 핵심적인 문제를 이러한 가장 큰 정치 세력이 스스로 피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대단히 이거 좀 큰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거기, 이 민주당 안은 전 세계의 어떤 그런 흐름에 대해서는 잘 맞췄어요. 맞추다가 저는 이제 좀 실수를 한 게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 기후위기를 대응할 때 이제 국제적으로 그 정부가,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회담이라는 걸 매년 엽니다. 작년에 이제 그 열었을 때 거기 마지막 합의문이 뭐냐면, 현재 수준보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3배를 늘리겠다라는 그 합의문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그게 그대로 이번에 이제 민주당 그 공약 안에도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이 국제 스탠다드를 따라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이미 지금 다른 나라 이른바 선진국이라고 하는 데가 거의 이제 재생에너지가 다 30%를 다 돌파를 해버려요. 거의 40%. 세계 평균이 거의 지금 한 30% 지금 가까이 가고 있는데 우린 지금 10%도 못 넘어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전 세계에서 이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가장 후진적인 이러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딱 3배만 늘리겠다? 2030년까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너무나 뒤쳐져 있기 때문에요. 한 10배 늘려야지 겨우 지금 선진국 애들 그 수준 지금 따라 잡을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회담에 그 3배라고 하는 거 그냥 그 숫자 그냥 갖다가 떡 박아놓은 뭔가 우리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런 공약을 지금 하나 받았다. 뭔가 국제 스탠다드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이것도 선택하지 말아야 돼. 그러한 선택이다라고 좀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하면 안 되고 예. 더불어민주당도 선택하면 안 되고 네. 네. 근데 이 세부적인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세부적인 정책들을 좀 살펴봤을 때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집권 여당이기도 했었고 네. 그리고 지난 예.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정당이었습니다. 21대 국회의 기후위기 대응을 봤을 때 제1당이 그 역할을 좀 했다 아니면 못했다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제대로 못했죠. 거의
그러니까 제대로 못했고 제대로 이런 중요한 이런 법안들을 다 아니 의회 권력의 3분의 1을 가지고 있었고 대부분의 행정 권력까지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렇지만은 뭐 기후위기 이쪽 법안부터 해서 뭐 노동과 관련된 거, 언론과 관련돼서 얼마나 우리 사회에 이러한 개혁적이고 이거를 만들었었어야 되는 그런 우리가 80년대 그 중반에 그 체계에서 뭔가 더 새로운 세상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저는 제 살아생전에 이만큼 더 좋은 기회가 또다시 올 수 있을까 생각이 될 정도로 엄청나게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그 절호의 그 입법과 행정을 다 장악을 하고 나서도 그냥 그 세월을 그냥 그렇게 보내버렸다라고 하는 거 너무 안타까운 그런 시점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재생에너지 문제만 해도 지금 그거를 뭔가 시스템을 좀 제대로 만들어 놨었어야 되는 건데, 이거를 그 지역에 뭐 땅을 가지신 분, 그 다음에 그 돈을 가지신 분이 같이 투자를 해서 이렇게 나눠갖는 그냥 그런 구조를 그냥 떡 하나 만들어 놓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저항성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는 이러한 것들. 지금 공유지는 다 지금 텅텅 비워놨지 않습니까? 뭐 이러한 문제들. 자, 이게 그런데 어떤 문제를 갖느냐. 지금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2035, 지금 현재 거의 매년 지금 거의 한 20기가와트 정도를 독일 안에서 태양광과 풍력을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한때 문재인 정부 시절 막판에 한 거의 3기가와트까지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2기가와트 막 이렇게 지금 우리는 오히려 거꾸로 올라가고 있는데, 독일도 2021년에 한 3기가와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랬던 나라가 지금 이제 뭐 15기가와트 막 여기까지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꺾고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떤 면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런 어떤 법들을 좀 제대로 딱 해놨으면 이게 좀 연속성을 갖는 것인데, 이렇게 그냥 알아서 하게끔 내버려 두니까 이 정부 하나 바뀌었다라고 해서 이게 꺾여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었고, 이건 뭘 의미를 하냐면, 지금 이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 태양광 풍력 같은 경우는 시설비를 뽑아내는데 보통 한 10년 미만의 보통 시설비는 다 회수를 할 수 있다라 세계 평균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 석탄이나 핵발전 같은 경우는 다 10년 지은 시설비 뽑아내는데 10년 이상 걸리죠. 자, 이건 뭘 의미를 하냐면, 우리가 금세기 중반이 되었을 때 독일의 아이들은 공짜에 굉장히 환경이 쾌적한 에너지를 갖고 그들의 산업을 설계를 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해갖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핵발전 전혀 그 공사하는 거 중단 안 시켰죠. 그냥 6개 계속 그거 공사 그냥 그거 그대로 놔뒀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니까 또 핵발전소 또 이제 새로 또 만들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세계에서 지금 이렇게 석탄과 지금 핵발전소를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자, 이건 뭘 의미를 하냐. 독일의 아이들은 그 공짜의 전력을 갖고 그들의 산업을 설계를 하게 될 텐데, 우리 아이들은 금세기 중반이 되게 되면 바로 계속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연료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거기서 석탄 발전소 돌리게 되면 미세먼지 쏟아져 나오죠. 핵발전소 돌리면 핵 폐기물 쏟아져 나오죠. 비용 들어가죠. 환경적으로 이렇게 파괴적인, 우리 아이들은 바로 그러한 에너지를 갖고 그들의 삶을 설계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치를 갖다가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 세대의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바로 우리 아이들에게 바로 그러한 피해까지 가게 되는 이런 절박한 상황에 몰린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그것이 바로 민주당과 바로 국힘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이다라고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좀 이 비판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두 양당을 비판하면서 나온 네. 이 3지대의 정당들. 근데 3지대를 여기를 지칭하면 녹색정의당이 가장 기분 나쁜 일이죠. 원래 녹색정의당은 3지대에 있었는데, 무튼 뭐 개혁신당이나 조국혁신당 그리고 새로운미래, 이 정당들의 기후위기 정책들은 혹시 좀 보셨는지,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뭐 그거는 그런 걸 묻겠다라고 해서 이제 봤는데, 소수 정당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는 균형 잡힌 시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뭐 맞는데, 그거는 뭐 사회를 봐주신 분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이미 그렇지만은 지금 이 제3지대 정당이라고 하는 것도 이미 이제 기존의 정당에 다 포획이 이미 다 돼버린 정당이어서 그 틀 안에서 이러한 정책들은 또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어갖고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국민의힘 거 갖다 베끼지 않았나 뭐 이런 느낌이 좀 들고 나머지 당들은 또 뭐 우리 당하고 뭐 민주당 약간 믹스를 해서 좀 만든 거 아닌가 좀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 지금 뭐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는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냥 아주 일반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기후위기 대응이 중요하니까 정부의 조직을 좀 확대를 시키겠다. 그러니까 아리백 대응을 위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 너무 그런 그 정도 이야기 수준에서 끝났고요. 개혁신당은 앞서 이야기를 했듯이 여기는 뭐 국민의힘하고 이제 같은 그런 어떤 맥락이 있는 정당이니까 이제 CF100이라고 하는 거를 외치고 우리 대통령이 이제 외쳤던 그 CF100 원전으로다가 이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미 근데 이 CF100 그러니까 카본 프리 탄소가 없는 거기에 탄소가 이제 원전에서는 안 나오니까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게 틀린 말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 이제 대한민국이 그러면 전 세계에서 우리 대통령이 저기 뭐 UN 거기까지 가서 CF100을 합시다라고 그렇게 이제 연설까지 했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가 따라오냐? 아무도 안 따라와요. 이게 우리나라가 뭔가 국제적으로 표준을 만들 만큼 그렇게 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익이 있으면은 이게 따라올 여지가 있을 텐데 지금 그러니까 작년에 나온 그 이제 네이처 그 논문에 보게 되면 전 세계에서 새로 발전소를 우리가 만든다라고 했었을 때 그 비용을 이제 다 계산한 게 나왔는데 지금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미 재생에너지가 새로 발전소를 진다라고 하면 가장 싸다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딱 네 나라가 거기서 열애예요. 어떤 나라냐면 아직까지 뭔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일본이 석탄 발전소가 아직 가장 싼 에너지다라고 그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지금 새로 진다라고 하면 핵발전소가 가장 싸다라고 작년 말에 나온 보고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나머지 나라는 다 태양하고 이제 풍력이 가장 싸다라고 그렇게 돼 있고. 대한민국이 굉장히 이때까지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의 영토 안에서 우리 뭐 식량, 자원, 에너지를 공급받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요만큼 산 거는 우리의 영토 안에서 우리가 뭘 만들어내서 산 게 아니라 우리가 세계 주류 시장에 열심히 그거 쫓아가고 참여하고 해서 무역을 통해 갖고 우리는 요만큼 먹고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이 느닷없이 퇴행을 해갖고 갑자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함께 어깨를 걸면서 이 핵발전을 향해서 나가는 이러한 나라가 되었다. 굉장한 이거 퇴행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네이처 논문에서도 2027년이 되게 되면 대한민국도 태양광이 가장 싼 지역이 될 거다라고 그렇게 이제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 세계가 왜 그러면 CF100 탄소가 없는 이거를 기준으로 따라오지 않냐? 이미 재생에너지가 시장에서 가장 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는 이 택도 안 되는 이 CF100을 그래서 이걸 완전히 전 세계에서 나홀로입니다. 그냥 나홀로 외치고 돌아다닌 거예요. 유엔에 가서 뭔가를 이야기해서 뭐 된 것 같은데 아무도 쳐다도 안 봐줘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경련에서도 각 기업 보고 CF100에 관심 있니 했더니요. 500개 기업에다가 뭐 그렇게 했는데 그 중에서 한 20% 정도도 뭐 그렇게 뭐 관심 있지 않다. 우리나라 기업에서조차도 관심 없다가 바로 이제 CF100 바로 그거를 그 지금 현재 개혁신당에서 열심히 하겠다라고 그렇게 공약으로다가 내세웠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미래는 여기도 그렇게 공약이 많지는 않은데 좀 희한한 게 굉장히 녹색 정의당에서 했던 것 중에 좀 특이한 게 탄소세를 매기고 그 탄소세를 갖다가 이제 그렇게 기후 배당으로 풀겠다라고 하는 그런 공약이 있어요. 바로 그게 이제 거기 딱 가서 꼽혀 있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한 일주일 요 공약 나오기 전에까지도 굉장히 이거는 녹색 정의당 안에서 굉장히 논란거리였어요. 뭔가 이게 자본주의적인 이러한 뭐 세제 시스템 아니냐 뭐 이런 건데 제가 아무튼 그 나오기 한 전날까지 빡빡 우겨갖고 겨우 들어간 건데 어떻게 이게 이 당에 가서 이게 붙어 있는 건지 갸우뚱했는데 이게 좀만 설명을 드리면 뭐냐면 우리가 이제 탄소를 배출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기후에 피해를 주고 환경에 피해를 입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거는 많이 배출하면 많이 배출할수록 이거는 그 피해를 줬지만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불을 하지 않으니까 이건 많이 배출할수록 이건 이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매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탄소가 많이 배출돼서 우리의 환경, 우리의 기후가 안 좋아졌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상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이 탄소세를 그대로 우리가 이건 이제 그렇게 보상하는 탄소 배당을 하자라고 하는 거를 내세웠습니다. 이거는 어떤 기업에 지금 뭐 에너지세 이거를 하는 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개인 소비에 대해서 이제 그런 부분부터 처음 한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운송 부분까지 하게 되면 그 픽업 틀어 갖고 하루하루 먹고 사시는 분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죠. 그 화석 연료를 가장 많이 쓰니까. 그래서 그런 것부터 하지 말고 스위스 같은 데에서는 그래서 난방부터 했거든요. 난방은 부자들이 훨씬 더 많이 그걸 태우게 되니까 훨씬 더 많은 탄소세를 내는 거고, 이제 집이 작으신 분들은 거의 거기서는 돈을 지불할 게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거를 골고루 탄소세를 받아서 골고루 분배를 해버리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이 탄소세를 그렇게 받아갖고 우리가 이제 이런 그 대중교통이 발달이 안 된 지역들, 그건 정부가 그만큼 그 지역에다가 신경을 안 썼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탄소 배당을 더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그게 효과가 좋아갖고 이제는 그 소득이 좀 낮은 쪽에다 더 많이 배당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게 실제로 그래서 약간 그 불평등을 줄이는 그 효과도 있고 탄소를 줄이는 효과도 있고, 그게 정책적으로 좀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 지금 이제 스위스 같은 데에서는 그러면 이 운송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이제 그 픽업 트럭 갖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피해를 안 보면서도 이게 어떻게 하면 운영이 될까? 그런 식으로 점점 이게 확산이 되어 나가는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새로운 미래당도 받겠다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린 리모델링도 이게 이제 그 녹색 정의당에서 그린 리모델링, 그러니까 지금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집들이 많잖아요. 그거를 바로 이제 정부가 주도를 해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집으로다가 100만 채를 갖다가 에너지 효율이 높은 집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도 정책으로 나와 있는데, 바로 그거를 또 새로운 미래당에서 지금 받아갖고 이렇게 지금 같이 있습니다. 뭐 다른 당도 뭐 한다라고 하면 뭐 좋은 거니까요. 그런데 갸우뚱, 이게 야 우리끼리 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여기 가 있네. 네. 아마 그게 그 녹색 정의당 내에서 한 이야기지만 다른 당으로 왜가 있는지 여기 계신 분들 아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살펴보니까 이 정당들의 비례대표 순번에 녹색 정의당 출신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근데 정의당 있을 때보다 비례 순번이 다 뒤로 밀려나셨더라고요. 그래서 정의당이 정책을 발굴하고 좀 다른 정당에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저는 이 판에 녹색 정의당을 들어왔으니 얼마나 재미있는 인간입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 평가죠. 녹색 정의당의 이번 총선의 공약, 정책들 앞서 몇 가지 이야기해 주셨는데, 내가 유권자들을 만난다면 딱 이 공약 딱 유권자한테 와닿는 공약 중심으로 좀 평가를 해주신다면. 우리가 이제 기후위기를 대응한다라는 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일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화석물 연료 이 문명 자체를 바꾸겠다, 산업 자체의 기반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거를 내세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돈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제 질문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뭐 윤석열 정부가 뭐 온갖 그 국토를 파괴를 하는 온갖 공약들을 막 쏟아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의 생태를 파괴를 하는 이러한 데 들어가는 그 모든 예산들을 싹 다 모으고, 그 다음에 SMR 이렇게 앞으로 전혀 시장성도 없고 위험하기만 한 이러한 예산들, 그 다음에 저 신공항 저거 나중에 별로 쓸모 없을 겁니다. 저러한 예산들. 그래서 이런 좌초자산이 되는 예산들, 그 다음에 우리의 국토를 파괴하는 예산들을 싹 다 기후대응 예산으로 바꿔서 우리는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은 아까 이제 그 탄소세, 탄소 이제 기후 배당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들은 현재 우리가 이 지역에서 이 재생에너지를 이제 만들어내는데, 저희들은 그거를 공유지부터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방 정부가 책임을 지고 공유지, 지금 공공의 건물, 공공의 주차장, 공공의 도로변, 뭐 철도변 뭐 해갖고 지금 공유지에 할 수 있는 곳들, 뭐 그 방음벽 이런 데 보면 다 비워놨습니다.
그리고 생짜배기 어디 뭐 논밭 들어가고 야산 까고 들어가서 막 환경 파괴시킨다 하면서 이제 지역 저항이나 지금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다 개발이 돼 있는, 지금 현재 이 공법 자체가 워낙 개발이 돼서 저런 창문, 그 다음에 이 벽면까지 다 태양광 다 할 수 있고, 영농용 태양광도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다가, 자, 그러면 공유지에서 이 재생에너지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공공의 이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는 그 지역의 자연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그 지역에서 만들어진 이 재생에너지의 이익은 바로 그 지역에 들어가야 다 골고루 분배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탄소 중립, 2050년 탄소 중립,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그 정부 목표이기도 한데, 그렇게 되면 2030년이 되면 석탄 발전소 문을 다 닫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 이제 석탄 노동자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거를 갖다 정의롭게 전환을 하는 방법은 이건 뭐냐? 저는 이게 바로 재생에너지에 있다. 지금 만약에 석탄 발전소를 다 이거를 이제 문을 닫고 재생에너지로 그 부분을 다 메워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하면 지금, 어느 정도의 노동자가 필요하냐. 석탄 발전소를 유지했었을 때 그 노동자 숫자보다 2.8배의 노동자가 더 드러나야 된다는 게 연구 결과로 이미 나와 있습니다. 2030년까지. 그런데 석탄 발전소는 그 지역에 그 공장 주변에 그 사람들이 몰려 있잖아요. 그런데 재생에너지는 얘는 분산 아닙니까? 전국에 다 이게 펼쳐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050년 탄소 중립에 도달을 하려고 하면 재생에너지로다가 노동자가 약 100만이 필요하다라고 해요. 그 네트워크를 유지를 해야 되고 그 시설을 다 유지를 하려고 하면, 근데 이거는 한 군데 몰려있는 인력이 아니라 전국에 다 풀려야 되죠. 100만입니다. 가족까지 포함하면 이게 몇백만이 되는 거죠. 바로 우리는 지역 소멸을 막고, 바로 그 다음에 이 지역의 녹색에 이러한 일자리를 만드는 바로 이러한 것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지역에 배당을 해야 되고, 그러면 그 지역에서 어느 지역에다가 여기에 뭐 풍력을 만든다, 태양광을 만든다 했었을 때 그 지방정부가 막 할 수는 없죠. 그 지역의 주민들을 다 모아놓고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지역의 주민들이 다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주민의 참여가 너무나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이거를 전국에 이렇게 확산을 시키고, 전국에 확산을 시켜야지만이 우리는 탄소 중립에 도달을 또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바로 이런 지역의 배당, 그 다음에 지역의 일자리, 지역의 소멸의 문제, 이것까지 다 해결을 하는 바로 이러한 정책을 갖고 있는 유일한 정당이 바로 녹색 정의당입니다. 입당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박수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옆에서 이야기를 듣는데, 목소리의 톤이 녹색 정의당 정책 이야기 하실 때는 확신에 찬,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말고는 못한다. 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면, 녹색 정의당의 기후위기 정책들이 방금 말씀해 주신 것 말고도 더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한 가지를 좀 더 소개해 주시면. 그러니까 요약적으로 설명을 하면, 저희는 단순하게 뭐 기후위기를 대응을 하기 위해 갖고 뭐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인다, 이런 건 다른 당도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바로 이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하는 건 궁극적으로 더 나은 세상, 정의로운 세상을 만든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또 녹색 정의당이고요. 바로 우리의 이름 안에 담겨진 바로 그런 뜻. 그래서 우리는 이 기후위기를 막고 더욱더 환경적으로 쾌적한 이러한 세상뿐만이 아니라 이 안에 바로 우리의 공동체성을 회복을 하면서 바로 지역의 소멸을 막고 더욱더 우리가 이러한 신나는 공동체까지 간다. 이것이 바로 녹색 정의당의 기후 공약입니다. 제가 조금만 보태드리면, 녹색 정의당의 기후위기 공약들의 또 지역 소멸을 막고 이걸 고려한 공약들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서울시에서도 교통패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대구에서도 이 패스 제도를 도입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녹색 정의당 공약에 보면 1만원 기후 패스를 수도권이 아니라 지역의 소도시들부터 도입을 하고 대중교통망을 늘려나가면서 점차 대도시로 확대해 나가자라고 하는 것들까지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혹시 경북에서 오신 분들은 저기 교통이 불편한 경북의 농촌 지역에 가서 이런 공약을 내고 있는 정당은 녹색 정의당밖에 없다,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제가 그냥 평가를 해보니까 이런 공약은 녹색 정의당밖에 없었습니다. 네.